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틀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감량합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 질문 주신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는 답변이 됐죠, 그죠? 네. 저당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하지 않죠. 예. 이거는 근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문제죠. 그죠? 이게 소유권 변동이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 내지 매매로 일어났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문제인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설명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기존 이론에 젖어 있으신 분들은 또 판사들도 간혹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 찾아보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문제거든요. 그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책을 요건을 뒤져보면은 뭐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 아니냐? 성립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판결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판결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은 책만 보면은 그게 헷갈리죠. 그죠? 어, 94년 대법원 사례도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인데 담보가등기가 설정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설정될 때는 건물이 없다가 그 뒤에 건물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격려돼 가지고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문제죠. 그죠?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은 애초에 나대지상의 가등기를 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저당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원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론은 맞아요. 결론은 대부분의 대법원 판례고 그 다음에 학업심의 주류는 이런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05년 사례 같은 경우도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 마쳐진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근거를 조금 전에 94년 대법원 판결로 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2007년 사례 같은 경우도 결론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그 밑줄 그은 부분, 앞부분에 보시면, 바로 직전에 보시면, 토지 소유권이 동일한 사람한테 있다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이 경매부동산 위에 존재한 권리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경매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성립 시기로 결정되는데, 이렇게 이제 논리를 짰어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겠지만, 이미, 그러니까 이 경매 관련해서는, 우리 권리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딱 기준이 저당권이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긴 하지만 저당권 성립 이후에 성립했기 때문에 이건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어요.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당이 설정됐을 당시에 건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물은 허물어져야 된다라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결론이 차이가 없는데 그 결론에 도달하는 이론을 어떻게 짜낼 거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근데 이 수원지방법원 사례는 그런 논리로 짰어요. 경매부동산 위에 존재한 권리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경매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성립 시기를 결정하는 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경매로 지금 바뀐 건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경매를 이론을 끌었었는데 사실은 뭐 경매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은 돼야 되잖아요. 매매라든지 뭐 중요라든지 이렇게 이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자의 보호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더 간단해집니다. 그거는 오해가 없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반대로 만약에 건물이 없는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건물이 없는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은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원래는 성립하지가 않죠, 그죠? 근데 저당권자가 양해해줬다. 건물 지어라. 그러니까 나대지상에 저당을 하고 저당권자가 너 건물 지어. 내 양해해줄게. 그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졌다. 라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 그거는 법정지상권은 제3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낙찰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내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공시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모르고 땅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대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되는구나 라고 전제를 하고 땅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축 과정에 저당권자가 동의해줬기 때문에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런 논리가 나오면은 이게 토지 낙찰을 받는 사람한테 불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관계와 배치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아요. 대법원 2003년 사례도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자,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건물이 존재할 것. 원칙은 토지 소유권이 바뀌는 분리되는 시점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접근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정지상권은 굉장히 도식적이고 기계적입니다. 아까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갑, 을, 병 이렇게 해서 쫙 놓고 보셔야 돼요, 그냥 시점을. 그렇게 해서 거의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러니까 그 틀을 딱 정확하게 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그 요건에서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존립을 위한 제도가 법정지상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아닌 나무, 그다음 기차 공작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 93년 사례도 이제 그런 사례인데요. 그 뒷부분에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파트 이제 지어준 회사입니다. 아파트 회사인데 아파트 수의실 하나 지어서 그 아파트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한테 넘겨줬어요. 수의실을 안 지어졌는 모양이네요. 근데 그게 이제 미등기로 넘겨줬기 때문에 제가 표에서는 이렇게 관로를 했습니다. 관로.
그 다음에 그 땅 소유권이 그 수의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수의실이 깔고 앉은 땅입니다. 그 땅 소유권이 이렇게 이진모, 김진모, 그 다음에 원고 이렇게 넘어가서 원고가 수의실 철거하라 이런 소송을 낸 거죠. 근데 이런 사례에서 표 보시면 소외 회사가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죠? 그러니까 수의실을 딱 지으면 잘 보십시오. 소외 회사 소유의 땅 위에 수의실을 딱 짓는 순간 그 소유권이 소외 회사가 취득하죠. 등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 소유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딱 틀을 갖출 때 소유권이 누구냐, 누가 지었느냐.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는 지은 사람이 일단은 그 취득한다. 다만 뭐 도급관계에서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이 취득한다. 이렇게 보는데 원시 취득에 관해서는 이게 소유회사가 취득하죠. 소유회사가 취득하고 그거를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미등기 부분이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미등기된 수의실 그 부분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유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게 넘겼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시면 지금 소유회사 소유권은 여전히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유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소유권은 여러 차례 넘어갔는데 땅 소유권이 이진모로 넘어갈 때 건물 토지 소유권이 변동된 케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이진모로 넘어갈 때 소유회사를 위한 관습법상 내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 이 구분 소유자들은 이 관습법상 내지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그 수의실은 건물이다.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만 또 그것과 별개로 자전거 보관소, 그 다음에 철봉 이런 것들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은 지금 수의실 철거하라.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그 다음에 철봉 철거하라. 이렇게 됐는데 수의실은 이러는 걸 따져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돼서 철거 못한다. 그 다음에 철봉, 자전거 보관소는 철거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93년 12월 대법원 판례입니다. 요거는 그 뒷부분에 한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참 말 읽으면 그냥 잘 이해가 안 돼요. 갑이 을로부터 건물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 건물 표시가 이렇게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을로부터 산 건물을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팔지 않은 을대지를 이렇게 침범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새까맣게 빗금 친 부분이 거기에 침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발견되니까 근데 그 빗금 친 부분이 그게 정화조 부분이잖아요. 정화조. 건물의 정화조 부분이 이렇게 토지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를 나중에 발견했죠. 그래서 팔고 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견됐는데 그냥 양해를 해주는 게 사실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팔은 건데 자기 파는 건물이 자기 땅에 넘어와 있으면 또 밑에 이게 정화조 부분이고 하니까 상식적으로는 양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양해를 하지 않고 이 정화조를 사용하지 마라. 너 권한 없다. 정화조에 대해서. 내 땅을 쓸 권한이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원심 판단은 건물 소유자인 갑이 법정지상권을 가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철거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게 아마 사용 중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마라. 너 권한이 땅을 사용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땅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적법한 권한이 있다. 철거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했죠. 그러면 그 원심하고 대법원이 뭐가 차이가 났느냐. 한번 보시기에 앞서서 그 지금 빗금친 부분이 이제 남의 땅을 이렇게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의 권리 관계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그 표에서 처음에 이게 땅 부분이 을, 그 다음에 건물 부분은 역시 을, 그죠? 을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건물이잖아요. 그 빗금친 부분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빗금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빗금친 부분에 땅 소유권도 을, 건물 소유권도 을에 있다가 갑에게 이게 매매된 후에 병에게 지금 경락된 그런 권리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을이 원고가 돼가지고 병을 상대로 소송한 이런 케이스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정화조가 사실 그러니까 권리관계 자체만 보면 권리관계 자체만 보면은 같은 소유자가 있다가 소유권이 갑에게 분리됐기 때문에 분리된 순간 매매 아닙니까 이게. 매매이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죠. 그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넘어간 부분 을 소유 토지에 넘어간 부분이 건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심하고 대법원이 판단이 달랐어요.